자, 그럼 첫 번째,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부분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데,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게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하게 되는 것이고, 기계나 기구 같은 거를 다룰 때 어떠한 방법으로 다뤄야지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개념 부분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정도의 4단계가 있는데, 자,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자, 당연히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을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작업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교육 심리학 중 학습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에 대해서는 원리 및 법칙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외웠다? 대학생 시절을 생각하면서 시일 내로 개강한다. 자, 그래서 파블로프의 원리 및 법칙으로는 뭐가 있다? 시간의 원리,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보건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서 교육의 3단계, 자, 필기시험에서 한번 체크해봤던 부분인데 실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1단계는 지식, 2단계는 기능, 3단계는 태도 교육이 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교육훈련 기법이 있습니다. 자, OJT와 OFJT 비교하는 방법이 뭐였죠? OJT는 일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OFJT는 일이 끝나고 나서 교육을 받는 것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기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했던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교육 내용. 자, 교육 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분기별로 교육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했었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매 반기마다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또한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채용시 교육을 보도록 하면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이 중요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그 이상인 일주일 초과, 그 다음에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주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1시간만 정도 교육을 해주면 되겠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위쪽을 보게 되면 근로자의 정기교육일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일 경우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씩 해줘야 되겠고, 그 밖에 근로자일 경우에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똑같이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다음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는 12시간 이상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했지만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지금 별표의 제1항목 39호에 해당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시간에 해당된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부분 제 별표 5의 1호 라목에 해당되는 작업에 종사자의 근로자 한정해서 16시간 이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는 반드시 4시간 이상 교육을 해서 이수증을 받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서 근로자들이 투입했을 때 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이 없다면 현장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자들께서는 이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을 받아 놓으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교육일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이상씩 해줘야 되겠고, 채용시는 8시간, 그 다음에 작업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시간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눌 수 있고, 특이한 사항만 먼저 정리해서 외워주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제외했을 경우에 신규교육은 34시간, 보수교육은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신규교육이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6시간 이상이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일 경우에는 신규 교육은 따로 시간이 나와 있지 않고 보수 교육이 8시간 이상이다 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을 쭉 넘어가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도록 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중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 해당 교육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특수교육에서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기시험에서 출제는 잘 되지 않지만 그나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도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으로 나눠져 있으며 또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중요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에서 나왔던 부분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세 번째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작업 순서,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대한 수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 당연히 밀폐된 장소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 설비에 대한 사항을 정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찬가지로 밀폐된 장소에서 환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식했을 경우에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전기 위험성과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설비를 어떤 식으로 보수 점검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받아줘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절연용 보호구와 그 다음에 활선 작업용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사항들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19번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집안의 형태, 구조에 대한 요령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집안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호구는 항상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보호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호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적어준 다음에 그에 맞는 것들에 대한 상황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구는 항상 포함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에 있는 비계의 조립 및 해체 또는 변경 작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건설 작업에서 이 비계의 조립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해당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면 비계의 조립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조립 순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부실하게 조립이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립 순서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비계 작업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계 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 중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위쪽에 있는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되겠고, 쭉 내려가서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9번은 실기시험에서는 이게 출제된 경향이 없지만 타워 크레인을 작업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워 크레인은 정말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작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호수를 두고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호 방법에 대한 요령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교육을 받아줘야 되겠죠. 또한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물건들은 매우 무겁고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훅 해지 장치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과 이러한 풍압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타워 크레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교육을 받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암기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번 정독을 통해서 눈에 충분히 익혀준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MSDS를 게시할 때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교육 사항도 같이 꽂아 놓은 다음에 그 해당 작업장에 비치를 꼭 해놓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맞는 보호구는 무엇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조치와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 자료 및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도 해당 교육에 포함시켜줘야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물질안전보건 자료도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